이때 심판 계속 경기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정말 맞네. 우리가 2002년에 4강 신화한 것과 유사한 업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끝까지 버텨준 가나 선수단에 이 기회를 들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룰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쪽이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우에서도 확정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잘 싸웠던 그 추억을 멀지 않은 추억이지만 한번 또 반추하자는 의미에서 이 항목들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결과는 저는 이거는 거의 처음부터 뻔했다. 그렇죠. 우리 황희찬 선수의 그 포르투갈전 마지막 그 장면이 1등이었을 거고, 2등은 아까 제가 5번 빼놓았다고 얘기한 그 메시 대 음바페의 그 드라마틱하고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결승전이 당연히 2등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근소하게 그래도 3등은 역시 모로코 돌풍에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 모로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02년에 4강 신화한 것과 유사한 업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로코 자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은 아니지만 그 표 선생님도 현지 이제 경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모로코가 마치 홈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일단 카타르에 모로코 분들이 많이 살아요. 모로코 인구가 카타르 안에 꽤 있었고, 그리고 역시 같은 이른바 아랍권이지 않습니까? 모로코는 물론 이제 북아프리카고 카타르는 아시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은 아랍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로코 분들도 많이 살고 또 아랍권이라는 어떤 동질감 속에서 카타르는 일찌감치 이제 개최국으로서는 역대 최악으로 사실은 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지지가 결국은 카타르에서 모로코 쪽으로 몰리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로코가 성적도 좋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4강 신화와 같은 것을 결국 해냄으로써 아마 세계 축구계를 가장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은 물론 이제 메시 선수 이야기, 아르헨티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전체 월드컵에서 뭔가 기대치에 비해서 정말로 큰 업적을 이룬 팀은 저는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이번 월드컵은 그래도 모로코 아닐까. 맞습니다. 일본은 잘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종 성적이 또 16강이었고 네. 그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는 인상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조별리그 통과를 못했었고, 이제 이런저런 거를 다 종합을 해보자면 이번 월드컵에 또 메시와 아르헨티나 이외에 진정한 위너가 하나 있다면 모로코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연령별입니다. 네, 역시 황희찬 선수와 메시와 음바페의 대결에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네, 다른 때는 제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런 어떤 원인 분석을 좀 합니다만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 네, 원인 분석이 거의 필요 없는 것 같고, 모로코 4강 진출에 대해서 그래도 연령이 좀 젊을수록 그리고 남성들일수록 조금 업적을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거는 결국은 제가 예전에 다른 이제 축구 항목들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축구 사정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저연령대나 남성들이 조금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로코의 업적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분석 이외에는 별로 전체적인 순위에서 제가 별달리 분석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들의 부상 투혼과 또 뭐니 해도 극적인 역전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투입, 그리고 포르투갈전에서 엑스맨으로 또 등장해서 조금 의심을 받았던 호날두까지의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말고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의 뇌리에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은 우리 마지막 포르투갈 아까 1등으로 나왔던 황희찬 선수의 골 터져서 우리가 이기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이겼지만 맞아요. 우리의 조별리그 통과 16강 진출이 바로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8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다른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가나와 우루과이의 대결의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죠.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멋지게 이겼는데, 근데 저쪽이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우에서도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계속 이제 그걸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또 중계석에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저쪽 상황에 대해서 또 중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순간에 경기장에 많은 또 우리 응원단이나 관중들도 다 핸드폰, 휴대폰 꺼내가지고 또 저쪽 경기를 또 다들 주시하고 있고 뭔가 정말 그 긴장감, 스릴 넘치는 인고의 8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까지 이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이번 월드컵은 추가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 시간이 또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다른 때 같으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도 한 뭐 2, 3분이면은 3, 4분이면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거는 꽤 긴 시간이었고 그때 또 우루과이가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서 맞아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버텨준 가나 선수단의 이 기회를 빌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나는 사실은 그 자신들이 못 올라가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하고는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에 그 아까도 언급됐던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가 막판에 가나의 골이 월드컵 8강전에서 가나의 골이 들어가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손으로 쳐내가지고 그때 가나는 물론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경기 막판 그게 실축이 됐고요. 결국은 그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가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꺾고 4강에 진출했던 그 남아공 월드컵의 원한이 가나에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루과이에 대해서. 그래서 가나도 최대한 자신들의 진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루과이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또 적지 않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와, 맞습니다. 진짜 끝까지 양팀 선수들이 끝까지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장면들도 정말 다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가나 얘기가 나왔는데 가나전에서 경기 종료 후에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심판 계속 경기 중에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정말 참네. 근데 이후에 밝혀진 거긴 한데 이게 벤투 감독의 큰 그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 경기 다음 날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벤투 감독이 우리 선수 퇴장을 조금 막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대체로 그 상황은 이해가 가는 장면이었는데요. 뭐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우리 막판에 이제 코너킥을 얻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추가 시간 안에서도 약간 지체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인지상정적으로 조금 더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더 주지 않더라도 설사 예를 들어 그 경기 추가 시간을 딱 떨어지는 그 시간에 끝내는 주심들이 많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그런데 50초나 뭐 49초 이럴 때 끝내는 주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너킥을 얻은 상황에서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바로 불어버리니까 이게 그런데 룰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은 어디까지나 이제 주심의 재량하에 있고 그리고 그 추가 시간을 더 주는 거는 뭐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페널티킥이 아닌 한은 코너킥이나 뭐 프리킥이나 스로우인이나 이런 정지된 장면은 사실은 시간 가면은 그냥 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시간 안에서 좀 지체된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서 좀 더 주는데 이거를 딱 떨어지지 않는 시간대에 약간 더 일찍 그렇게 분 것은 우리가 코너킥 얻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쓰리고 약간 화날 수 있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때 벤투 감독이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았으면 저는 뭐 김용건 선수일지 뭐 다른 선수가 될지는 저로서는 이제 그때는 순간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쨌든 경기 직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선수들이 그 상황은 매우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 잘못하면은 경기 끝났어도 카드는 받을 수 있거든요. 룰상으로. 그러면은 우리 선수들에게 막 카드가 난사가 되면 정말 김용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 누적이 돼버리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면은 레드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벤투 감독이 나갔을 때 저거는 감독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선수들의 태도가 이제 그때부터는 감독을 오히려 좀 말리는 쪽으로 이제 선수들이 행동을 하게 돼요. 감독 본인이 막 불그락불그락 화를 내버리면.
벤투 감독이 그걸 택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또 이제 특히 김영권 선수를 위한 거였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아 벤투 감독이 뭐 예상했던 거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그 순간에도 판단력은 좋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이 그렇게 퇴장을 당해서 이제 포르투갈전 벤치에는 앉을 수 없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대표팀을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더 결속시킨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양수 겸장이 된 건데 그 당시 이제 손흥민 선수도 포르투갈전 후에 인터뷰에서 벤투 감독님한테 벤치에도 못 앉는 경기를 마지막 경기가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경기를 우리가 더해서 벤투 감독이 다시 한번 지휘를 하는 경기로서 대한민국을 떠나게끔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벤투 감독의 그 장면에서 나간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양수 겸장 두 가지 일거양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흥분 상태에 의한 징계를 막았고 본인이 그걸 떠안음으로써 그리고 뭐 사실 벤치에 못 앉게 된 거는 좀 아쉽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선수들이 벤투 감독의 마지막을 위해서 한 경기를 더 만들고자 하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포르투갈전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마리의 그 일거양득을 성공적으로 벤투 감독이 해냈다고 볼 수가 있죠.